안녕하세요. 행복한 은퇴 40년을 꿈꾸는 은퇴 펄육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퇴직 3년차가 말씀드리는 퇴직 후에 주의할 투자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퇴직금이라든지 자산들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부의 그 자산들은 지금 현재 필요한 자산이 아니고 먼 미래에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30년, 40년 동안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은 반드시 잘 지키고 잘 불려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산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모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야 고위험 자산에도 투자를 해서 이익도 볼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 어느 정도 복구하는 기간이라든지 기다리면 되고 매월 나오는 소득이 있어서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만 퇴직하고 나면 우선 인컴,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게 되면 다시 복구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노후라든지 이런 먼 미래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퇴직했을 때 퇴직금이라든지 내가 일정 기간 모아놨던 은퇴 자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어느 정도 잘 지킬 수 있는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고민해봤는데 그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은퇴 자금을 지키는 방법 중 이런 투자를 하지 말자. 첫 번째, 빚내 사는 주식 투자 및 가상화폐 투자나 고위험성 파생 상품에 투자하지 말자. 빚내 사는 주식이라든지 가상화폐는 아시다시피 등락폭이 너무 많아서 내가 투자했던 금액을 모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빚내 사는 투자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고위험성 파생 상품은 얼마 전에 있었던 독일 펀드라든지 홍콩 펀드를 보시면 지나치게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특히 변동성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분야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는 어느 정도의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주식 방송을 매일 봅니다. 거기서 얻은 주식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20%도 얻고 30%도 얻습니다.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이 주식은 사면 무조건 이익을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예로 M으로 시작하는 주식을 가지고 정말 투자를 잘 해서 한 40%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때 팔아서 이익을 봤어야 되는데 그걸 놔두고 계속 또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놔뒀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를 다니고 있던 사람이 마침 주위에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당신의 회사는 왜 이렇게 주식이 오르냐고 물어봤더니 정작 그 사람은 왜 오른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오히려 30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지금은 15만 원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오히려 처음에 구입했던 주식 가치보다는 지금은 마이너스 30%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물론 가상화폐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식을 하려고 그러면 있는 돈을 가지고 재미로 할 수도 있고 또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주식은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빚내서 하는 투자는 되도록 안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은퇴 자금을 지키는 방법 중 이런 투자를 하지 말자. 두 번째,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나 지분형 부동산 투자, 기획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자.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부동산 초기는 초기 자본을 좀 줄일 수도 있고 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경우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변동에 대한 심리적 압박뿐만 아니고 금리에 대한 압박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분형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자금을 빼가지고 파주에 있는 전원형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그게 기획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지분형 부동산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 지분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 아시겠지만 내 지분이 절반입니다. 집은 정상적으로 3층짜리 집이 있는데 외관상 3층짜리일 뿐만 아니고
또 옆에 있는 따로 하나 붙어있는 주택이 있다 보니까 지분도 공동으로 하다 보니 만약에 대출을 받은 경우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옆집에 있는 사람이 와서 뭐 2억 3억을 대출하는데 같이 승인해준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전세 가격이 높을 때 최대한으로 전세 자금을 맞춰서 파주에 있는 집을 샀거든요. 서울에 있는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다 보니까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거기에 있는 전세 사는 사람이 내려주라고 했나 봐요. 대출을 받을 때는 없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타협 보는 게 1억에 대해서 자기가 은행 이자를 전세 사는 사람한테 주겠다고 해가지고 합의를 보고 2년 정도 전세를 더 맞춰줬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파주에 있는 디플렉스 주택은 팔리지도 않고 대출도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집은 두 채지만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한 채 가격밖에 되질 않습니다. 또 한 사례는 한참 전원주택이 유행을 하니까 가평에 있는 산을 구입을 해가지고 전원형 주택을 하나 조성을 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잘 지어놨더라고. 2층 집에다가 처음에 들어가면서 와 이런 멋진 집이 있었나 할 정도가 됐는데 문제는 그 친구에 맞게 집을 지어놓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라냐면 지금은 집을 팔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요. 또 하나 오는 사람마다 태클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의 구조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집을 내놓고 싶어도 내놓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은퇴 자금을 지키는 방법 중에서 이런 방법을 하지 말자 해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도 있지만 지분형 부동산, 주말주택 형식으로 해놓던 농촌형 주택 같은 경우는 정 필요하시면 한 번씩 1년이나 2년 정도 살아보시고 거기서 정 마음에 드시면 구입하는 게 맞지 덜컥 구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퇴 자금을 지키는 방법 중 이런 투자를 하지 말자. 세 번째, 다단계 금융상품은 피하자.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다단계 금융상품은 종종 은퇴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단계 구조는 실질적인 수익 창출보다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 집중하고 큰 손실을 이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얼마 전에 KBS에서인가요? 그 방송에 나왔던 것 중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역을 역 추적해 보니까 가장 많은 역이 선릉역이라는 것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운영하는 다단계 금융상품을 설명하는 때 사람들이 현혹돼 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어머님 아버님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발길을 오게 만들잖아요. 금융적으로 다가서서 나이 든 사람들한테 많은 해를 입힌다고 그럽니다. 은퇴 자금을 모으는 방법 중 이런 투자를 하지 말자. 제가 세 번째는 다단계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퇴 자금을 지키는 방법 중 이런 투자를 하지 말자. 네 번째,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지 말자입니다. 신기술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외환 마진 거래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품에 투자를 하면 정말 수익이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단돈 1,000만 원 넣으면 몇 억씩 나올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주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단계 금융상품을 얘기했었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쩜 가면 갈수록 귀가 얇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로워서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잘해주면 그 감동에서 자주 가서 그 섞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50대 후반 60대 근처에 가보면 애로워서 그 사람들이 조금만 잘해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자. 은퇴 자금을 지키는 방법 중 이런 투자를 하지 말자. 마지막 5번째는 예쁜 도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도하게 자녀에게 투자하지 말자. 특히 결혼주택 자금 등. 물론 여유가 있으면 도와줘서 자녀들이 빨리 일어서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좋죠. 저도 그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은퇴 자금에서 과도하게 도와주게 되면 내 은퇴 자산은 회복 불가능하고요. 나이 들면 꼭 필요한 갑자기 사용해야 할 의료비 문제 등 이런 문제 등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 본인의 생활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시점이 오게 되면 자녀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관계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며칠 전에 우리 회사 동료의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자기는 애들한테 빚 하나도 없이 집을 한 채 사줬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물론 제 입장에서도 부럽고 배가 아프죠. 그렇지만 저는 퇴직하고 난 다음부터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경쟁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입니다. 제 수준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애들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1번하고 2번을 선택해봐라 그러면서 제가 과제를 준 적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빠가 지금 너희들한테 적은 돈을 투자하고 너희들끼리 잘 살고 나중에는 너희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는 게 1번. 2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전부 너희들한테 대신 투자를 할 테니 대신 매월 100만 원 이상을 우리 부부한테 다 하고 이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할래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자기들한테 적은 투자를 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MZ세대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것을 원하고 질문했기 때문에 전혀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노후 생활도 안정이 되고 자녀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는 방법은 내가 내 자산을 지켜서 자녀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애 후반기에 맞게 되는 의료비, 간병비는 무조건 따라오는 문제잖아요. 이것은 뭐 단기에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 부담으로 인해서 가족 파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금을 어느 정도 내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지금 자녀들한테 과도하게 지출해놓고 나중에 손을 벌리는 것은 오히려 더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을 자제하는 게 맞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퇴직 후 자산은 자신의 안정된 은퇴 자산을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은퇴 자금을 지키는 방법 중 이런 투자를 하지 말자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빚내서 하는 주식 투자 및 가상화폐 투자나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지 말자. 두 번째는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하자. 세 번째, 다단계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자. 네 번째는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말자. 마지막 5번째는 과도하게 자녀에게 투자하지 말자. 이 5가지를 제 나름대로 정해봤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2-3명씩 늘어나는 이런 재미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